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한 군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돌아가지를 못하니까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게릴라 투쟁을 한 겁니다. 게릴라들이 살기 위해서 보급 투쟁이라는 걸 하는데 그 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1950년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정전 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그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정전협정 이후까지도 그 게릴라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양민학살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 그러니까 낮에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키지만 밤이 되면은 게릴라들이 내려와 가지고서는 그 민가에서 밥을 안 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가져가는데 낮에 또 한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군인이 들어가서 니네 게릴라들 도와줬지, 밥 줬지, 이러면서 이제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 학살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과정이 사실 너무나 지옥 같은 과정들이 전선에서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후방에서의 전쟁을 제가 또 하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전은요, 무기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전쟁을 하면 전선에서만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후방에서도 많이 죽습니다. 근데 한국전쟁 때는 후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토벌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고, 또 그게 그 이후까지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토벌 과정에서 토벌하는 쪽에 편에 섰던 사람과 그 토벌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라는 게 사실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러니까 끝나야 될 전쟁이 끝나지 않고 2년을 더 끌면서 이렇게 오래 간 건데,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지리산 주변에 있는 지역, 거창, 함양 이런 지역에서 빨치산을 토벌한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억울하게 민간인들이 죽은 거예요. 문제는 이제 특히 여성, 노인, 아이들까지도 집단으로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당시 국회는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피난 수도라고 해서 부산에 국회 정부가 다 있었어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 지역 가서 조사를 하자. 근데 조사단이 파견이 됐는데 중간에 게릴라들이 습격을 해요. 조사를 못 해요. 알고 봤더니 습격한 게 게릴라가 아니고요, 한국군이 게릴라로 변장을 하고 습격을 한 거예요. 조사 못하러 가게. 그래서 이제 책임자에 대한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우리는 대통령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각제로 개헌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나는 내가 나라의 국부인데, 내가 최고 지도자인데 내각제가 되면 국무총리가 실권을 갖게 되고 대통령은 실권이 없잖아요. 나는 이런 개헌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내각제 개헌한 국회의원들을 통째로 체포를 해가는 거예요. 버스 타고 출근하는 국회의원을 체포해가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에요. 내각제 이런 거 말도 안 돼 하면서 대통령은 또 대통령대로 직선제 개헌안을 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희가 이 재헌헌법에서는요, 대통령을 국회가 뽑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미군정이 헌법 초안을 만들면서 대통령제라는 게 의원 내각제보다는 더 적합할 수 있지만 대통령 일인한테 너무 권력이 집중이 되면 이걸 견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면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해놨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이 거창 양민학살 사건 같은 게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국회가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승만을 뽑지 않겠다. 내각제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이거 그대로 두면 이승만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자고 개헌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로 가겠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 개헌안을 낸 거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걸 국민이 직접 뽑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개헌을 낸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민주화 시대를 얘기를 하면 87년에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국민 직선제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지금 다른 의미예요. 52년의 직선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더 하겠다라는 의미의 직선제입니다. 두 개가 냈는데 이게 이제 대립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통과되려면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안을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을 국제간첩단 사건이라는 데다가 엮어가지고 출근하는 버스를 그냥 통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국회에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발췌 개헌안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요.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부산의 깡패들을 또 동원을 합니다. 따뻘떼라고 하는데요. 근데 부산 근처에 또 공비들이 출연을 해요. 이건 사실은 부산 근처에 공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공비가 출연해요. 그러니까 부산에다 계엄령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사실 지금 전선이 부산에서 굉장히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도 도대체 지금 전선은 저 멀리에 있는데 부산에서 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라고 항의를 할 정도로 이유가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를 해요.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영국과 캐나다에서 왔던 유엔군이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러 왔다. 근데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국회가 하는 걸 못하게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산 간첩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잡아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미국 쪽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물론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문서들을 보면 만약에 그런 쿠데타가 실행됐을 경우에 국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리들이 들릴 것이다. 특히 거기에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할 때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 계획은 결국 실행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 정치 파동 자체는 당시에 유엔군들한테 도대체 이 전쟁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후방 전쟁의 하나로 진행됐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시기에 중요했던 사건이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들을 잡아놨는데 포로 수용소에서 공산포로하고 방공포로가 서로 나뉘어진 거예요. 서로 간에 막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면 한쪽 포로가 죽어 있어요. 전날 죽여버린 거예요. 반대쪽에서 와가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이게 격해지니까 포로 수용소장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들어갔다가 포로 수용소장이 포로의 포로가 되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이게 완전히 그냥 개판이 된 거죠. 거기 자체가. 나중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사실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도 그렇고 이 방공포로하고 공산포로 간에 서로 갈등이라는 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1953년 6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게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953년에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와요. 전쟁 중인데 트루만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이 사람 공화당 소속이에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이 전쟁을 할 때 그래요. 미국에서 이 개입을 하거나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는 야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국민들도 다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럼 이제 전사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상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우리나라의 재정에 군사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재정이라는 거는 딱 그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군사비가 커지면 다른 부분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면서 전쟁 빨리 끝내겠다. 우리 지금 한반도에 가 있는 미군들 빨리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나와서 정전을 위한 협상을 빨리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 공산군 측에 막 협박을 해요.
너네 정전협정 빨리 동의 안 하면 우리 핵무기 쓰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또 이승만 정부에도 우리 빨리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압력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안 된다. 우리는 공산군, 특히 중국군이 다 나갈 때까지는 우리는 협정에 맺을 수가 없다. 동의할 수가 없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사실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이 아니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이 미국이 중심이 돼서 유엔군이 오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정부 자체가 없어졌을 텐데 우리가 도와줘서 있는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빨리 정전협정을 맺자고 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건데 이걸 반대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너 조건이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나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 조약이 맺어져야 된다. 그래야 나는 동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미국 쪽에서 고심을 하다가 오케이 맺자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다가 상호방위 조약 맺는다. 근데 이제 조건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상호방위 조약의 수준을 나토하고 일본하고 맺은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형태. 그러니까 이게 독일하고 일본, 나토하고 일본하고 맺은 조항의 핵심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방위 조약은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개입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거는 자동 개입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상호방위 조약을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중국군이 한반도로부터 다 철퇴를 해야만 나가야만 정전협정을 맺겠다. 미국이 곤란한 거예요. 일단 상호방위 조약은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동 개입 조항을 하게 되면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북쪽으로 진격할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 북진 통일 정책입니다. 북한으로 올라가서 통일을 하겠다 해서 이거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안 계시니까 우리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올라가 버리면 미군이 또 대거 와야 돼요. 근데 아이젠하워는 약속했잖아요. 국민들한테 우리 이제 전쟁 끝내겠다. 근데 또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개입 안 된다. 두 번째, 상호방위 조약은 맺는데 만약에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이걸 맺어버리면 중국하고 북한이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정전협정이 두 가지 중요한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갈 때 이건 폐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평화협정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가 한반도에 있는 외국군의 철수 문제입니다. 근데 중국군은 나가라고 하고 미군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들이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전협정을 또 빨리 못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게 이제 답답하는 시점인데 갑자기 방공포를 석방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애국자고 이걸 통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맺어졌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자료 속에 나타나요. 이미 미국은 제안을 했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상을 원했고, 이런 상황에서 방공포로 석방이 이루어졌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방공포로 석방을 한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요. 친서를 보냅니다. 자기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가 없다.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 재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차관보를 특사로 파견해서 이승만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서 결국은 정전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이 사건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젠하워 대통령 뭐 일회성으로 그냥 화를 내고 끝내고 다 무마되고 이게 아닙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 이후에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단 한 채라도 친서를 안 보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신뢰가 사라진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한국 안 옵니다. 4.19 혁명 이후가 돼서야 잠깐 옵니다. 제가 한미 관계를 공부하면서 좀 깜짝 놀란 건데 72년에 주한미국 대사가 하비브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하비브라는 분이 미국의 국무장관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첫 문장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하루도 평온한 적이 없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국과 미국은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주한미국 대사 우리는 하루도 그냥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건 사실 하나도 못 얻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미군의 자동 개입 그거 없습니다. 조항 없어요. 그 다음에 정전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된다? 아닙니다. 10월 달에 맺습니다. 7월에 정전협정을 하고 10월 달에 맺는데 그것도 10월 달에 맺는 건 가조약이에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거는 1954년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합의의사록이라는 거를 체결한 다음부터 효력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합의의사록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반대 대가로 한국군의 유지비를 미국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고 나서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불신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호 방위 조약과 또 이 방공포로 석방 이 부분은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도 저는 우리가 한미 관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의 기원으로서 저는 이 방공포로 석방 문제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남쪽에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후방에서의 전쟁은 남쪽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북쪽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사진이요. 왼쪽에 있는 사람 다 아시겠죠? 하얀 옷 입은 사람, 지금 있는 사람의 할아버지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일강에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던 조선공산당의 책임비서인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박헌영의 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48년에 남쪽과 북쪽에서 서로 분단 정부가 수립되니까 박헌영은 북에 가가지고 북한에서 부수상을 해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김일성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여기는 웃고 있지만 사실은 김일성이 보기에는 눈의 가시예요. 내가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남쪽에서 올라온 박헌영이 남쪽 공산주의자들을 데리고선 자기가 2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제거할 명분이 생겼어요. 네가 전쟁에 책임이 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박헌영 네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박헌영을 비롯해가지고 남쪽에서 올라간 공산주의자들을 숙청을 합니다. 이게 52년 12월입니다. 시작 자체는 동아국 전복 음모 사건이라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쪽에서 올라간 남조선 노동당 사람들이 김일성을 제거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헌영이 미제 간첩이 돼요. 미제 간첩 사건으로 바뀝니다. 재판이. 이런 재판이요. 남쪽에도 좀 있었지만 북쪽에 굉장히 많이 황당한 일이죠. 무슨 공산당의 책임 비서가 미제 간첩이에요. 그 밑에 있는 뭐 조직부장 이런 사람이 모르겠는데 제일 책임자가 미제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김일성이 자기 권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지나서 정전협정 맺고 몇 년 지나서 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서요. 중국과 손을 잡고 있던 연안파들을 또 제거를 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1인 권력 체제를 굉장히 굳건하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결국 남쪽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정치파동과 발췌개헌을 통해서 직선제를 만듭니다. 국민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신문도 많지 않고 아는 정치인도 별로 없어요. 또 유명한 정치인들 죽거나 납북됐어요. 김구 선생 49년에 죽었죠.
암살당했습니다. 암두이한테. 김규식 전쟁 기간에 납북됩니다. 북쪽으로 끌려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남쪽에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 직선제하면 뻔한 거예요. 이승만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에 문맹률이 높은데 누가 기호 1번 차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기호 1번이에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기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김일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기간을 통해서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권력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